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완성하자는 제안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상은 민주공화국 헌법을 만들었지만 민주공화국의 국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의회는 무기력하고 있고 대통령은 군주처럼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 군주처럼 통치를 하려고 해도 사실상 실패를 하고 예.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입각해서 국정을 운영해도 아마추어 소리를 듣습니다. 네, 예, 예.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하고 경찰총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국가 권력기관입니다. 군주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내가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헌법과 법률 체제를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즉 국가 권력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구조화되어 있고 더군다나 상권분립이라는 의회가 생겨있으면 박근혜 대통령 아무리 화가 나도 원내대표를 그렇게 파내면 안 됩니다. 그건 헌법을 유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제가 볼 때는 네. 낡은 20세기의 철학이고 국정운영 리더십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는 21세기 세계화된 시민들의 나라를 못 만듭니다. 네. 이미 상품과 기업과 시민들은 세계적으로 그들의 기본권과 자유, 그들의 투자, 상품의 교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현재 인류 사회가 도달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일반 원리에 입각해서 국가가 나가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70년대 우리 선배들 짱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다 해외로 망명 가버렸잖아요. 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예, 예. 김포공항에만 내리면은 답답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윤복희 씨도 그랬고. 내가 그분들하고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왜 그 당시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대거 많이 건너가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놓고 보면 크게 다른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맡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그래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 마음의 첫 출발은 제가 민주화운동 세대였기 때문에 안녕 박정희였습니다. 네, 예. 박정희 시대를 나는 극복하겠다.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 통치 철학도 난 극복할 것이고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모델도 극복할 것이고 박정희 시대의 관료주의 체제의 관중심의 사회를 바꾸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었는데 네. 조금 더 이 정치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제가 그것을 금방 수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도 그 20세기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박정희도 제국주의 침략, 식민지, 약육강식 그리고 이미 조선시대로부터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았던 이 땅의 식민이 된 이 땅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야망과 포부를 가지고 그 정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시대를 전환시키자. 그게 지금 모든 5천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 큰 전환점에서 있다. 나는 그 시대를 교체시키겠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정권 교체도 아니고 세대 교체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시대를 전환시키고 교체시켜내자. 우리가 어떤 배우가 참 저 사람 연기 잘한다, 명배우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을 한두 개의 특징으로 얘기하기 쉽고 어렵습니다. 예. 예, 사람이 호감이 가고 그 호감이 뛰어넘어서 신뢰가 가고 그 신뢰가 사회적 권위가 되어서 지도력이 돼가는 과정은 어떤 한 가지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정당인과 정치인으로서 일관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가장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오래된 당원입니다. 한 번도 가출하거나 탈당한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 보내도 공천을 안 줘도 사면복권을 안 시켜줘도 저는 당을 지킨 사람입니다. 많은 선배 정치인들이 공천 안 주면 탈당을 하고 분당을 하고 서로 간에 분열을
서슴없이 결행할 때 네. 나는 언제나 그 당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네. 자, 정당인으로서의 저는 그런 위치입니다. 예, 예. 또한 저는 일관되게 민주주의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16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를 재적단 이후로 제 유일한 제 직업란에 제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돈 벌어서 갑자기 정치권에 스카웃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직업 정치로서의 직업 윤리와 네. 직업 철학을 네. 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국민 여러분께 쓰고 싶습니다. 네. 또한 저는 그러한 직업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보여드릴 겁니다. 사람이 좋은 것과 이름 석자가 유명해진 것과 정치를 잘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네. 제가 정당인으로서 이제까지 젊은 날부터 지내오면서 많은 유명인들을 봐왔습니다. 홍사덕, 박찬종, 경실련의 누구야? 서경석? 서경석, 문국현, 안철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유명해진 분이 정치권에 스카웃돼서 활동하는 걸 어린 젊은 정당인으로서 봐왔습니다. 정당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은퇴하신 정치인들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를 못 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좋은 것, 사회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고 유명해졌다는 것과 정치 지도자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정당 정치에 대한 직업 철학과 직업 윤리와 좋은 민주주의 리더십으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 다 아니 감히 나한테 대들다니 네. 네. 이런 식의 권위를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거나 네. 네. 내가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야. 내가 여기서 밀릴 수 없어. 나는 자기의 얇은 자존심으로 정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자란다면 우리는 유일하게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을 뿐입니다. 거기에 자존심과 개인적으로 밀리고 지고 하는 거 없습니다. 종교인으로 치면은 유일하게 무릎 꿇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하느님일 것입니다. 정치인에게 유일하게 자기가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은 국민과 역사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많은 정치인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개인 간의 자존심을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개인의 이십신 출세의 목표와 야망을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저는 그건 좋은 정치, 민주주의 지도자들의 덕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의도가 이렇게 싸우고 국민들한테 정치하는 사람들 좀 싸움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많은 요소들이 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드를 가지고 막 반대하면 무슨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무기 체계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슨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5천만 명을 이끌겠다는 겁니까? 정파의 지도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천만 명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은 과거 20세기의 그 개인 간의 20세기까지의 철학, 약육강식과 적자생존과 권위주의와 유로틀에서 한 방울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자고 하고 시대를 교체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1세기의 새로운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권자와 국민 여러분께 제가 출마를 하게 되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에게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국가와 정부가 당신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은 그 가족과 사랑과 좌절과 시련을 이끌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으로 증진되었지 국가의 시혜를 가지고 우리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는 필요합니다. 국가라는 공동체 내에 있어서의 원활한 제도적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아줘야 되고, 폭력으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고, 시장의 독점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창의와 도전하는 기업가들의 그 도전이 정정당당하게 승부될 수 있도록 질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국가와 정치가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을 분배하거나 어느 한 개인의 인생과 어느 한 부분을 갖다가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오히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봐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시대는 안 그렇지 않았느냐? 예. 국가주도형 개발 모델 때에는 국가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5000년 인류 역사를 전체를 보십시오. 이 역사는 역시 땅 위에서 바꿔놨던 그 백성들이 이끌어온 역사입니다. 유정자들은 그들의 삶이 왜곡되거나 침탈되거나 빼앗기지 않게 관리하는 겁니다. 나는 그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와 정당의 역할이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뒤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정부와 국가가 사회 통합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국가가 좀 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과 국가 투자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개인의 삶에, 개인의 경제적 번영, 그리고 시장의 번영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업가 정신입니다. 일례를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돌아가신 강금원 회장님과 종종 해외여행을 하곤 했었는데, 해외여행을 이렇게 한번 슉 하고 나면은 나는 그 나라의 행정과 도시 행정과 사회적인 안전시설과 사회제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분은 사업하신 분이라 휙 보면 저 물건은 떼다가 팔면 지금 망하고 10년 되면 돼. 전혀 다른 탤런트인 겁니다. 전혀 다른 탤런트의 영역이 바로 정치라는 영역이고 기업의 영역입니다. 자꾸 기업가를 탐욕스러운 돼지라고 우리가 지난 계급투쟁 때 욕을 했었는데, 그건 지나친 그 시대의 선입견인 것이고, 문제는 어떠한 새로운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훈련되어 있는 자질과 능력, 이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시장의 번영과 일자리는 그들의 도전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정치와 정부는 그 기업가 정신의 도전이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리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내지는 패배가 됐다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그 패배를 승복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일입니다. 근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너는 해, 너는 하지 마라, 이 방식 가지고는 지금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경제 비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다가 어떤 산업을 해라 말아라 규제하고 지원하고 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좀 더 민주주의 정부의 영역과 민주주의 정부 정치 영역과 기업과 시장과 근면한 개인의 노력의 이 시장의 영역과 또 더 나아가서 가정과 가족과 한 개인의 삶의 행복의 영역이라는 것이 좀 더 이제 나뉘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거의 대통령이라고 쓰고 임금님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에 여전히 다들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가지고는, 이 국가 체제를 가지고는 더 이상 미래 번영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거짓말쟁이 될 것이고, 저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내일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줄 거라고 정경련도 앉아서 기다리고, 경총도 앉아서 기다리고, 국민도 노동자도 앉아서 기다린다면 이 나라는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 그리고 시장과 기업, 가게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 가족과 개인의 책무와 역할들이 좀 더 분명하게 나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그 역동성과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으로 경제가 끊임없이 번영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치와 정부는 가장 효과적인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절대적 빈곤과 가난으로부터 사회적 균열을 막고 그리고 시민의 공적 사회생활이 어느 경우에든 법 앞에 억울함으로 결과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데 노무현정부, 김대중 노무현정부 때 이것을 시도했지만 많은 부분 아마추어라는 소리를 듣거나 너무 앞서간다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기점으로 진다면 14년이 지났습니다. 네, 강산이 변했습니다. 시대혁명도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새로운 정치의 변화의 흐름을 이끌었었던 노사모만 보더라도 2000년 노사모가 만들어지고 나서 16년이 지났습니다. 노란 풍선을 누르던 그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20대가 됐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건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막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 지도자가 스스로 법 앞에 법 아래에 어떤 법 위에 군림하는 통치력을 스스로가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그 법을 가장 공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어느 사람 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증권거래법이든 금융감독법이든 공정거래법이든 상속법이든 그 법 하나 공정하게 운영해봐요. 지금 현재 경제 모습 다 100% 달라져요. 우리는 법을 뭐라고 하는 민주주의는 법치입니다.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의 통치를 말합니다. 근데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모든 곳에 그 법과 제도를 의 관계를 사람의 관계로 다 해소시켜 버리려고 하는 사회체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남 조건 만들어야 된다, 호남 조건 만들어야 된다, 충청 조건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구조를 깨줘야 합니다. 이 구조는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을 두드려 잡아서 야자를 시켜서 그 명문대학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관계에만 들어가기 위해서. 어쨌든 있는 거라도 제대로만 다 되면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법과 제도를 가장 공정하게 운영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그분이 민주주의자로서 그것을 의회의 지도자와 행정부의 지도자 간의 치열한 대화와 논쟁으로 이끌었더라면 우리 사회는 100% 달라집니다. 논쟁으로. 민주주의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대교체를 하자고 했을 때 가장 또 핵심적 가치 중에 하나가 대화와 타협인데 그러려면 나는 정이고 너는 불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 흑백론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그만큼 핵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없는 것보다 낫지라는 마음으로 방어체계를 좀 갖고 싶은 거고, 그거 불필요하다는 사람은 효과 성능도 인증받지 못한 무기를 가지고 뭐하러 지투체제에 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냐, 그 바보짓이지,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둘 다 무시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네? 불안하다는 사람은 안 불안하게 해줘야죠, 국민들을. 네. 근데 그 성능이나
외교적으로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주제죠. 그걸 갖다가 지금 20세기 방식으로 갈라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반대하는 놈들은 무슨 세력이야? 이건 민주주의 지도력으로서 첫 걸음부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새로운 출발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여행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여행자가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절대적 가난과 빈곤일 때는 내 새끼는 이 빈곤과 가난을 대물림하면 안 되지 싶어서 어떻게든 많이 모아서 자식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죠. 예. 그러나 지금 밥 새끼 굶는 사람 없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모은 재물이 성의 아들을 가둬놓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때가 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개성껏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한 번의 인생을.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물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그 아들이 그 성에 갇히길 바랍니까?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게 인생이 행복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묻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과 보릿고개와 죽음과 절대적 빈곤을 겪었던 그 부모 세대가 내 새끼만 고생하면 안 돼, 굶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뭉쳐주려고 했던 그 돈은 오늘 우리가 물려주려고 하는 기업경영권은 아닐 겁니다. 기업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어떤 기업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 처자식 안 굶기려고 미역과 끌고 장사하고 염색통에다가 염색업 시작했는데 매출이 1,000억, 2,000억 되니까 더 이상 내 기업이 아니더라. 거기에 소중한 가족을 꾸려 살리는 많은 가장들의 밥줄이더라. 그건 내 개인 기업이 아니더라 더 이상. 그래서 간혹 미역과 끌고 내 새끼 벌어먹이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더라. 기업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 죽으면 다 그냥 무일푼으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고 내가 자식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재화에 대해서 그 재화가 자식 세대에게 어떠한 행복을 보장해주고 개런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존재인 기업에 그 기업이 새로운 혁신과 창의를 통해서 그 기업이 계속해서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 1894년에 시작되어지는 다우존스 지수. 그때 선정됐던 100대 기업이 1994년 100년 뒤에 몇 개 기업이 살아남았습니까? 제가 1994년도 한 잡지에서 우연히 봤는데 3개인가 살아남아 있더라고요. 내 기억에. 자, 무한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가 정신을 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업을 합니까? 어떤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어떤 그 기업과 기업가 정신이 우리의 이 경제의 위기를 극복시켜주고 있습니까? 다른 지면을 통해서도 다른 기회를 통해서 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 영웅과 지도자들은 기업가입니다. 재벌과 기업가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재벌은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합니다. 나는 재벌 2세, 3세, 4세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건 더 이상 미래에 불가능한 시세다. 그러나 삼성과 현대는 영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 체제는 영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기업과 시장의 질서에 위배됩니다. 시장 질서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자유경쟁 아닙니까? 가장 본질이 되는 이 자유경쟁 체제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래가 내부 7, 80%가 다 내부 거래가 돼서 운영되어지면 이것은 조만간에 쓰러집니다. 창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쥐어짜는 것만 일어납니다.
쥐어 짜는 것만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 임금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기업 노조 때문에라고 얘기하지만 대기업 노조도 거기에 내가 볼 때는 보조적으로 붙어있는 하나의 변수인 게 불가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1차, 2차, 3차 밴더들 후려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창의와 혁신을 가지고 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서 시장을 더 넓히는 쪽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아래를 후려쳐서 수직 계열화해서 이거 체계를 자기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거길 파먹고 가는 거죠. 이 상태로는 국민 경제도 죽고 미래의 기업적 가치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 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과 기업들의 질서로서 재편돼야 합니다. 지난 2003년 대선 자금 때 삼성도 현대도 대기업 모두 다 지금 비자금 다 털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바람에 감옥 갔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감옥 가면서도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수사의 집권 세력이 받았지만 역사적으로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게도 더 이상 비자금과 검은 돈과 자금의 루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줬습니다. 혹자는 그것을 갖다가 삼성과 대기업을 참여정부가 봐줬다고 얘기하는데 누군가는 한번 원점에서 끊어줘야 합니다. 다 그 비자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소수의 지분을 갖고 상속을 해주고 그룹을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금들입니다. 그 역사에서 만들어졌던 자금들입니다. 이재용 씨든 뭐 재벌 3세 4세 누구든 하루 밥 세끼 거기서 먹는 겁니다. 돈 그렇게 많이 안 비쌉니다. 그 수조 원이나 되고 수천억 되는 돈을 뭐하러 그 사람들이 만듭니까? 다 그 지배 방식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속법을 피해서 지분은 상속해줘야 되겠고 또 그룹 지배는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고 이래서 생겨나는 다 비자금이에요. 그 구조가 결국은 우리 사회 모두를 오염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다른 법 만들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공화국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자, 우리가 법대로 헌법의 정신대로 좋은 나라 만들자 이렇게 한번 다짐하면 되는 일입니다. 있는 법 제대로 지키고. 예. 현재의 세계적인 평화는 인류 역사 몇천 년을 봤을 때 굉장히 드문 평화 체제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WTO와 IMF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세계 질서, 또한 미국의 핵 우산 질서에 입각한 NPT와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이 세계 질서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는 미국이 지난 20세기의 세계 전략에서 좀 벗어날 것을 제안할 겁니다. 특히 아시아 전략, 중동 전략, 나토에 대한 전략, 특히 G2체제 내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은 변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더 이상 그 20세기 방식의 전통적인 군비 확장을 통해서 유지되었던 질서는 유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좀 더 높은 수준의 국제연합과 평화 유지를 하기 위한 우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참여를 했으면 그 참여한 만큼의 국제적인 민주주의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걸 조직해야 합니다. 사실은 역대 사무총장들은 이것을 가장 큰 기부금을 내는 나라들에 휘둘려서 이걸 조직을 못했습니다. 그걸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지금 클린턴과 부시 이래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클린턴과 부시 텀이었었는데 클린턴과 부시 텀에서 아시아에 대해서 최종 합의됐었던 그 틀을 우리는 다시 환기시켜야 합니다. 부시가 마지막
그 임기에 그가 얘기했던 것, 오바마 직전에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보시는 에이펙 회담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2006년으로 제가 아마 기억합니다. 지금 피벗 아시아 또는 리밸런싱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아시아 전략은 그런 점에서 20세기의 낡은 프레임의 재판입니다. 미국 워싱턴이나 펜타곤의 외교안보 전략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태도입니다. 그 낡은 태도는 뭐냐? 20세기처럼 미일 동맹에 기초해서 중국을, 대륙을 봉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혀 미국의 시민들의 요구와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의 시민들은 중국의 많은 경공업 제품에 입각해서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봉쇄를 하고 전선을 만들고 합니까? 미중이 얘기해서 이 지역을 평화체제로 만들어서 평화의 바다를 만들면 되는 일이지. 미중 동맹을 좀 해야지 미일 동맹을 해가지고 그걸 봉쇄하겠다는 그 자체가 이미 동서냉전적인 낡은 구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체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한반도와 우리는 더 위기에 빠집니다. 미국이 분담할 수 있는 군비의 확장 능력의 여력의 여부도 미국 시민과 주권자들이 낼 수 있는 재정 지출의 여력으로 볼 때에도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 세계적 시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로 볼 때에도 그리고 또한 전 세계 권역별로 나와 있는 국가들의 성장으로 볼 때에도 우리는 권역별로 새로운 평화 질서를 만들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시 정부가 막판에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 점에서 다시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5천만 명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5천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으로 볼 때에도 핵폭격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민족의 종말입니다. 미일 중러라고 하는 주변 4대국의 지형에서 그 전쟁은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왜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땡땡하게 눈보드락지에 항생제 먹듯이. 근데 평화협정을 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하고 대화를 좀 해봐야 합니다. 대화를. 모든 문제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지가 살려고 제안하는 겁니다. 지가 살아보겠다고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북한 여권도 지가 살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네 체제에 존중해주고 네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주도해서 북미 간의 대화들을 우리가 다리를 놓고 대화의 국면을 가져줘야 합니다. 단 여기서 어떤 경우이든 자유력을 가져가야 합니다. 국방의 자유력. 근데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핵무장하자고 하는 일부의 정치인도 있지만 그건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NPT라는 국제 핵 확산 금지 조약의 국제 조약을 맺었던 이유는 핵무장을 제한함으로써 국제적인 큰 대량 살상 무기의 전쟁의 가능성을 막고 가장 큰 재앙인 핵 폭발에 대해서 특히 더욱더 핵 공격에 대해서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럼 역으로 치면 그 NPT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핵 우산을 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B1B 같은 경우도 지금 한반도 상공 시위를 한 이유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핵무장 안 해서 내가 NPT 가입한 나라들 내 지켜줄게라고 하는 그 국제조약의 정신 아닙니까? 미국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미국으로 표현되어지는 세계적 질서의 약속인 겁니다. 그건. 그러니 국민 여러분께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놈들이 우리를 때리는데 미국인들이 지 본토 공격당할까 봐 우리 보호 안 해주면 어떡할게요?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도권을 가져줘야 합니다. 나토에서도 러시아의 핵 위협이 있을 때 미국이 핵 우산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토 국가들은 미국한테 요구했습니다. 핵 공격에 대해서 우리도 핵 공격을 했을 때 그 결정을 누가 가질래? 당신들이 안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되잖아. 그거 누가 가질래? 이 쟁점인 겁니다. 이 쟁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시작전권 문제까지도 사실상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범위를 주권국가로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나토는 핵폭탄은 가지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핵폭탄이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있지만 나토의 범위를 보면 우리도 사실상은 오키나와라든지 괌이라든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셈인 겁니다. 전시작전권이나 평시작전권 문제도 지금 우리가 지금 평시작전권 문제마저도 사실은 6가지의 큰 작전 기획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못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작동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작동권 주장하면 종북자빨이라고 한때 그러니 좀 난감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싸우지 말자. 그런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지난 20세기 방식으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고 21세기의 세계적 질서가 권역별 평화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는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주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작동권을 포함해서 우리 군 체제에 대한 군 혁신 개혁안들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골자입니다. 예전에는 생각 못했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제가 혼자 지냈잖아요. 첫 번째 학기는 6개월 만에 제적당했고 두 번째 학기는 3개월 만에 자퇴를 했는데 거의 늘 자취방에서 혼자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상은 뭐 학교 친구들은 뭐 다 학교 다니고 있고 나만 혼자 사실상은 민방위 훈련 받고 있었을 때. 왜냐면 이제 민방위 훈련은 군대 갔다 오시고 예비군 소집이 끝난 분들이 나오시거나 군대 가기 직전의 실업 청년들이 나오는 자리인데 왜냐면 나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또 민방위 훈련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보면 늘 아저씨들 틈방에 나 혼자 있더라고 민방위 훈련. 81년도에 제가 금호동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형님하고 누님이랑 그때 81년 여름에 등화 관제 훈련을 세게 했었어요. 그래서 81년. 네. 예. 여기다가 민방위 완장 차고 내가 맡은 골목에 불 끄세요, 불 끄세요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나보면 그 시는 너무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외로움, 한번 추위를 한기가 들어오면 아랫목에 앉아도 한기가 잘 안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문풍지에 슬쩍 찬바람만 들어도 혹삭혹삭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가지고는 외로움과 고독의 상처가 굉장히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상처가 오래 갖고 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상 혁명을 하고 뭐 광주 시민항쟁과 뭐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에 대한 사형언도나 이런 것들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어디 가다가 학교를 계획당했는데 대전에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그러면 혁명가의 길로 가볼 거라고. 예. 사르트르가 지식인을 위한 변명, 1950 몇 년에 동경대에서 했던 그 강행집,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 책을 보니까 지식인은 출세하고 권력 있는 자의 아부하는 아부꾼들이 되는 것이 지식인이래요. 나는 그런 지식인 안 될란다. 그럼 나 대학교도 안 간다. 난 민중과 같이 할란다. 이래가지고 학교를 뛰쳐나왔는데 물론 학교에서 또 계엄사에 잡혀가는 바람에 학교에서도 쫓겨나버렸지만 할 데가 없네. 그 자취방에서 눈 뜨면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면 좀 새벽까지 책을 보거나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눈 뜨면 10시, 11시, 12시
그럼 10시에 일어나면 김자옥의 사랑의 계절 라디오 나오고 12시에 늦게까지 하면 임국희의 예속사랑 나오고 이걸 2년을 혼자서 3년을 보냈던 거예요. 와,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녁 때만 되면 기다려줘. 우리 형이 학교에서 빨리 돌아오고요. 81학번인데. 형 친구라도 놀러 오면 눈이 반짝거려가지고 형들이랑 놀고 싶어서. 사회강 얘기도 하고, 막 역사 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뭐 이제 그때 누님의 야학 선생으로 다녔던 박형교 목사의 제일교회. 거기 나가서 청계피복 노동조합 친구들한테 놀거나. 전태일의 청계천 청피 그 골목길을 혼자 소주병 들고 걸어다니거나.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굉장히 많은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있었던 그 마음들이 선뜻선뜻 찬바람에 한기 들듯이 이렇게 마음속에 외로움과 고통으로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혼자의 그 시간은 역사는 민중이 승리하는 역사다, 이렇게 백성이 승리하는 역사다,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다라고 믿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전두환은 대통령 되고 81년도에.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제 성장통이기도 했지만 가장 혹독한 성장통과 인생의 시련기였던 것 같아요. 그걸 견디는 힘은 역시 나를 믿고 사랑해준 주변에 많은 분들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어머니. 어머니는 내가 두 번째 학교를 성남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3개월 만에 자퇴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어디요? 대전의 남대진고등학교. 거기는 이제 여름방학 때 교과서를, 나는 혁명가가 됐더라고, 교과서를 죄다 다 팔아버리고 이제 2학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이제 여차하면 학교나 그만둔다 생각을 하고, 책가방에 뭐 김학준의 러시아의 명사, 뭐 신일철이 씨가 번역한 리슨 양키, 뭐 한한상 씨의 민중과 지식인, 뭐 이런 책이나 이제 넣고 다니면서 이제 읽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광주항쟁 이후에 김대중 내라는 모습까지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하여튼 뭐 저는 뭐 계엄사에 좀 잡혀가서 학교를 그만뒀는데, 두 번째 학교를 한 3개월 만에 부모님이 하도 성화를 하셔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이제 주소를 옮겨서 가리봉동 누님 댁에 주소를 옮겨가지고는, 왜냐면 대전본역에서는 또 다시 시험을 못 보니까 이미 블랙리스트가 됐으니까 보려면 받겠지만 또 가기는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로 주소를 옮겨서 이제 가서 배정받은 게 대방동의 성남고등학교인데 3, 4, 5 근데 6월 4일날 자퇴를 했으니까, 예를 들면 4.18 그 81학번 형들이 이제 내가 첫 번째 고1 때 우리 형 친구들이 대전고등학교 3학년 고3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 갔으니까 81학번이 됐죠. 뭐 이제 그렇게 대학생 형들이랑 놀다 보니까 이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부모님 때문에 학교를 온 거라서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을 설득해서 내가 대학교 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 학교 그만둘란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와서 6월 4일날 교무실에 와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자퇴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래 이제 나는 이제 됐다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 이제 손잡고 이제 성남고등학교 이제 교무실에서 나와가지고 정문 쪽으로 나오는데, 정문 앞에 다 와갈 때쯤 뒤통수 내가 있었던 바로 1학년 교실이 바로 그 운동장 정문 옆에 있었는데, 거기서 애들이 책 읽는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어머니 펄썩 주저앉아 우는 거야. 아우 이 자식아, 저놈들은 저렇게 공부하는데 왜 넌 학교 자꾸 때려치고 그만두려고 하냐 이 새끼 하면서 이제 거기 우는 거야, 어머님이. 근데 제가 그 기간 동안 그 어머님의 사랑과 눈물 때문에 사실상은 버텼죠. 어머님이 늘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눈물이 저를 엇나가지 못하게 했었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선배들이 많은 선배들과 친구들이 나를 존중해줬고 나의 선택을 존중해줬고 나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영웅적 하여튼 선배들은 기특하거나 장하다고 격려를 해주는 선배들이었고 그런 많은 선배들이 나를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줬죠. 친구들이나. 내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내 주변에 정말로 뛰어난 많은 선배, 동료,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백평상가에서 장사하다가 그냥 대리운전하다가 아니면은 내 후배놈 중에 두 놈은 우울증 걸려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사회생활 못하고 있고 그들이 청춘에 독재자와 불의의 한가에서 그 청춘을 보냈던 그 인생들이 혁명의 시대가 종언되고 그리고 한 시대가 바뀔 때 그때 그들이 시민운동가로 변신을 하거나 현실 제도정치권이 되거나 아니면 현실의 직업인이 되어서 먹고 살거나 하는 이 전환점을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느낀 건데 땅속의 지진이 조금만 잃어도 건물들이 자빠지는데 시대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사는구나 그걸 느껴요. 근데 사람이 인생이라는 것이 짧고 워낙 약해서 그걸 매번 능동적으로 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시대교체나 시대변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그런 주제에 속해요. 그런 주제에 속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으면은 모두가 더 큰 쓰나미를 당한다는 거죠. 내가 747 해줄게. 안 돼요. 내가 실내프로스 만들어줄게. 실내프로스에서 그렇게 해서 안 만들어져요. 네. 내가 좋은 정치인 될게. 그 좋은 정치인이라는 자기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김용옥 선생이 그 시진핑 책을 내면서 거기에는 그거 정말 정리 잘 해놓으셨던데 저도 이제 개념이 좀 모호했던 것들이 그 책 보면서 정리가 되는데 인치와 법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법과 제도에 통치를 한다면 중국은 인치를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인치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는 사람 인자의 인치에다가 이꼴 어질인자의 인치 이꼴 왕도론 덕성론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동양의 정치사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한 사람의 품격과 덕성으로 통치하는 방식으로서 제도를 대체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건 지금 시대에는 이제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대쪽 총리처럼 이회창 씨의 법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갑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거기에 인간의 논리가 자꾸 없다 그러는데 어떤 인간의 논리가 없다는 건가? 그게 바로 민주주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인치의 요소가 없으면 이 법과 제도는 사실상 작동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리더십을 제대로 가지고 인치를 해야만 이 법과 제도 헌법이 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인치를 잘못해 놓으니까 민주주의 리더십으로서 이 법과 제도를 운용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큰 헌법적 정신이 있으면 원내대표랑 자기는 어떻게 협상하고 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기가 마음을 조금 더 가라앉혔더라면 우리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드 문제에도 이것이 사드라는 무기 체계를 설치하는 것이 즉 우리의 모든 권한은 법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도 법에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법에 위임되지 않은 모든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럼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권한인가? 그럼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서 다른 조치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말할 권한 없어요. 연합사령관이 결정한 것만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란다면 그 의사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가? 의회라는 데서 의회에서 해야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의 지도자는 의회에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손해, 이익과 지출과 관련되어지는 중대한 결정사항은 의회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는 헌법정신에 따라서 의회에다가 이 의견을 물어야 돼요. 이것을 내 결정권이라고 해서 내가 결정했으니까 나 좀 따라줘. 이걸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합의하고 승복할 수 있는.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다가 준비준권에 해당되는 논의사항으로서 의회에다가 논의를 하고 그 논의 속에서 이 의사결정을 해내려고 했으면 좀 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의회에서 논의하다가 야 그건 안 되겠다 그러면 상호방어지향 내에 그럼 우리의 단서조항을 이렇게 달다든지 그럼 의회에서 다른 법률 개정 사항을 만들지 않겠어요? 뭐 빠져나갈 것도 있고. 네. 근데 정치적으로 이제 모면하고 회피하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으로는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그 국가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민주주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지도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정당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행정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한 세력의 집권이 아니라 정당의 집권이 돼요. 친박의 집권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집권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시의 선심 전시성의 정치를 바꿔내야 돼요. 시의성, 선심성, 전시성의 정치를 바꿔내야 돼요. 그리고 법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법치의 정의를 확립해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다른 후보들하고 뭐 각을 세우냐 안 세우냐 이렇게 뭐를 질문을 간혹 받고 나는데 아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나한테 대통령 시키면 이렇게 하겠다고 자기들 얘기하라고 좀 시켜보면 돼요.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그리고 그 주권자들이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경쟁과 민주주의 선거가 우리 어렸을 때처럼 그 잔혹한 경쟁자 불러놓고 서로 뺨 때리기 게임을 시키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짓이에요. 왜 서로 뺨 때리기 해서 서로 뺨 때리기 계속 싸우거든요. 근데 여의도 정치와 현실적인 정치 선거라는 것이 서로 뺨 때리기 게임을 국민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나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내 직업적 한 인간으로서의 내 존엄을 지키고 싶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나를 시켜주시면 나는 이러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라는 얘기를 난 분명히 있고 이 얘기를 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기 위해서 도전할 거고 그러면 주권자들이 보고 나서 아 이놈은 이래서 좋고 이것은 이래서 좋고 이놈이 이래서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국민들이 고민하다가 찍어주시면 그 결론대로 가면 되는 거죠. 제 도전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